2020년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찾아뵙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입니다. 매회 유익하고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강연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계신가요? 아인슈타인의 말 중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광주과학기술원 정학수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유해물질의 파괴력에 대한 인간 유전자의 방어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인간이 살면서 유해물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유해물질이 사람에 대한 파괴력은 다 틀립니다. 어떤 물질은 DNA 유전자에 대해서 특수하게 이렇게 작용하고요. 어떤 물질은 또 다른 DNA 유전자를 작용하지 않고 다른 데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쪽에 구소련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어떤 원자력 발전소도 문제가 생긴 점이 있는데 점점 유전자에 대한 파괴력을 이렇게 파괴하는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자체가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하여 어떤 방어 작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은 저희가 연구하는 어떤 제목에 따라서 다른 데서 검토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유해물질과 인간 유전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해물질의 파괴력에 대한 인간 유전자의 방어 기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참고한 내용들을 여기에 말씀드리면 바이오케미스트리라는 노트북하고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라는 이런 두 개의 텍스트북을 메이저로 레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먼저 유전자를 파괴하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러 가지로 나눌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 물질이고 다른 또 하나는 방사선 물질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파괴력이 있는 유해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기계적인 물질 또는 화상, 동상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의 파괴력이 있지만 오늘 내용에는 다루지 않고 다 화학 물질과 생물 물질 그리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학 물질로는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IPTG나 ETBR 이런 케미컬들은 IPTG는 유전자의 프로모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암 유전자들의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 물질은 ETBR은 실험실에서 역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적 물질인데요. 이거는 두 염기설 사이 가닥에 위치함으로써 염기들이 레플리케이션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으로 인간 유전자의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 물질로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톡식한 물질을 발현하면서 인간이 이것을 먹으면 암을 유발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할 한 가지 물질은 아플라톡신이라고 땅콩이 변질되었을 적에 처리 잘못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 곰팡이가 우리가 먹으면 100% 조금만 먹어도 100%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물 물질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런 물질을 단독으로 꺼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은 방사선 물질이라고 UV나 아니면 방사선 동위원소 등 이런 물질들이 유전자에 해를 끼치는데요. UV는 우리가 매일 햇빛을 쬐면서 UV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전자는 또 그 UV에 대한 방어 시스템도 갖고 있기에 그 어떤 밸런스에 있지만 UV를 과다 쪼이거나 이러면 피부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디오 아이소토프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사고로 우리가 발생 시에는 일본에서도 발생하였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구소련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런 때에는 우리가 방사선 물질에 의해서 유전자들이 파괴를 많이 가지면서리 암을 유발하거나 이런 다양한 유전병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런 유해 물질이 유전자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히 유전자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유전자는 실은 4개 케미컬 A, T, C, G 이렇게 4개 케미컬로 조성되었는데 이 4가지 코드가 인산과 라이보스의 백본에 의해서 이 한 가닥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요. 이 서열이 바로 유전자의 특징이고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인포메이션, 정보는 바로 이 4개 물질이 서열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이거나 아니면 생물적 물질 아니면 방사선 동위원소 물질은 이 4개 물질에 대해서 파괴를 하면 우리는 암이 걸리거나 혹은 유전성 질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해 물질에 대한 유전자의 방어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유전자는 세포 안에도 세포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세포핵의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세포핵까지 도달해야만이 유전자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해 물질을 입으로 먹거나 아니면 피부에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를 조사하거나 할 때는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세포핵에 있는 유전자의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포로 말하면 이 방어 대책으로 세포막이 일단 유해 물질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 라이소솜이나 프록시솜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유해 물질을 파괴하면서 이런 유해 물질이 핵에 있는 DNA 유전자에 침입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 2가지를 거쳐서 걸러내지 못한 유해 물질이 핵에 들어가면 유전자 DNA를 파괴하는데 여기 DNA 주변에는 또 DNA를 파괴된 DNA를 리페어하는 리페어 시스템이 강하여서 어느 정도 회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UV를 쬐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방사선 동위원소를 쬐어도 우리가 밸런스 되어서
피부암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산지대에서 살고 있는 저기 나라들은 그런 높은 산지의 사람들도 UV에 엄청 많이 쪼이지만 그쪽을 조사해 보면 피부암이 발생 확률이 우리 평지에서 사는 사람만 높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UV나 이런 해로운 유해 물질을 우리가 조사하고 유해 물질이 우리에게 침투하였다 하여도 우리 인간은 충분히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텍스트북에 잘 적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과 그 과정을 조절하여 모든 유전자의 발현해서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기능을 발휘할 때 거기 유전자로부터 mRNA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유전자 그 자체가 유해 물질의 방어에 많은 기능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이 점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돼서 인간이 되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여기에 유전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선형으로 있습니다. 더블 스트랜드 헬릭스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구조 염기 서열은 작은 핵 중간에 딱 멈춰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세포나 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전자를 mRNA로 발현시키면서리 그 mRNA를 통해서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틴에 의해서 우리가 몸에서 모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원래 수정란으로서 한 개 세포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 요소에 의해서 또 그 외부 요소에 의해서 내부 요소를 조절하면서리 우리가 한 개 세포가 먼저 한 층이 세포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층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세 개 층이 만들어지면서리 한 개 세포가 전체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심장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와 골근육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또 간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와 브레인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이런 차이는 유전자 차이가 아니고 모든 세포의 유전자 서열은 염기 서열은 똑같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개 세포에서 그 똑같은 유전체에서 어느 단백질을 발현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세포는 간으로 되고 어느 세포는 심장으로 되고 어느 세포는 브레인으로 되고 어느 세포는 골근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아주 복잡한데요. 주요하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 인간 유전체에서 어느 부위에 유전자를 발현시키는가에 따라서 조절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유전자에서 mRNA를 만드는 엔자임은 효소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지고 이 세포에서는 이 유전자를 발현하고 저 세포에서는 저 유전자를 발현하여 간 세포는 간으로 만들어지고 심장 세포는 심장으로 만들어지고 브레인은 브레인으로 만들어지게 하자면 이 엔자임이 이 효소의 단독적인 작용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간 유전체에 엄청 수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어느 유전자를 발현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RNA 포리머레이즈가 아니고 그 외에 RNA 포리머레이즈를 어디에 끌어당기는가 하는 이런 팩터들이 있는데 그런 팩터를 우리가 트랜스크립션 팩터라 하고 전사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사인자는 각 유전자마다 다 바인딩, 인터랙션 하는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인자들이 어떤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우리 지구의 매그네틱 필드 이런 작용에 의해서 우리 어느 유전자를 발현시키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한두 개가 이 과정을 결정시킬 수 없고 여러 개의 팩터들이 조합하여서 한 개의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고 또 한 개 세포에서 어느 세포가 골 근육이 되고 어느 세포가 심장 근육이 되고 어느 세포가 간 세포가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한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번 이것만 연구하는 어떤 생물 디벨롭먼트 이런 과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전부 이 디퍼런시에이션 세포의 분화를 연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한 개 세포로부터 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새로운 게 아니고 전통적인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그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유전자를 자세히 잘 보고 이 유전자가 어떻게 우리 유해 물질을 파괴력을 방어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우리가 총 길이가 얼마인가 하게 되면 인간 유전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10의 9승의 염기쌍이 있습니다. 2라는 것은 우리가 아빠와 엄마에게서 받은 두 개 유전자이기 때문에 2를 곱하고요. 3 곱하기 10의 9승은요. 우리 염기 서열이 한 개 그 유전체에서 이만큼 많은 10억이지요. 3 곱하기 10의 9승이면 30억 염기 서열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 줄로 쭉 올리면 바닥으로부터 올려 쌓이면 벽돌처럼 올려 쌓이면 총 길이는 180cm가 됩니다. 일반 사람 키보다 평균 키보다 많이 높지요. 이렇게 큰 유전자 염기 서열이 우리 몸에 있는데요. 그것도 매개 세포 안에 모두 다 이만큼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 곱하기 10의 9승의 이런 염기설 안에 우리 유전자가 몇 개 있는가 하게 되면요. 2만 개 내지 3만 개. 왜 2만 개에서 3만 개로 이렇게 많이 넓은 범위를 정해져 있는가 하게 되면요. 우리 한 개 세포에서는 이렇게 많이 2만 개, 3만 개씩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매개 세포마다 자기 자체가 필요한 유전자만 발현시키거든요. 그러면 간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는 한 15,000개 정도 되고 심장에서 발현되는 거는 한 11,000개가 되고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개에서 모든 유전자를
총 합치면 인간 매개세포 안에 DNA는 영비서열은 유전자 정보를 가진 것이 2만 개 내지 3만 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숫자로 표현된 원인 중에 다른 한 가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정하고 있고 지금 매일 이런 일들이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유전자가 자기가 만약에 필요하다, 이 세포는 이 유전자를 반드시 발현해야 되겠다 할 때는 그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모여가지고 RNA 포리머레이즈를 통해서 mRNA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이 mRNA는 프로틴과 유전자, DNA 사이에서 DNA에 있는 유전자의 정보를 프로틴에다가 옮기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mRN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유전자가 발현 시에는 수십 개의 mRNA를 발현시키고요. 이 수십 개의 mRNA에서 그 중에 한 개 mRNA는 한 시간당 140개 정도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학문적으로는 번역을 한다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트랜슬레이션인가 하게 되면 유전자의 DNA의 정보를 누구도 읽지 못하는 것을 mRNA를 통해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에서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정보를 번역하여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인간이 그 기능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그림을 보다시피 DNA는 레플리케이션 하면 세포가 증폭합니다. 우리가 수정란으로부터 인간이 되는데 세포가 어마어마 많이 증폭했는데요. 여기에는 항상 DNA 레플리케이션이 되고 있는데요. 이 레플리케이션은 뭔가 하게 되면 또 DNA 폴리머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 DNA를 레플리케이션 시키면 세포가 증폭하는데요. 여기에서도 DNA가 어디서부터 증폭하는가 하는 것도 거기에 다 DNA 구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쪽은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DNA를 증폭하는 것은 세포가 증폭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NA에서 RNA를 만들어질 때는 이 세포가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mRNA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신호에 의해서 전달되면 어떤 특이한 딱 필요한 유전자만 이렇게 DNA로부터 mRNA를 만들어지고 mRNA로부터 프로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180cm 되는 총 길이 이렇게 긴 이런 물질이 세포핵이라면 20마이크로라면 엄청 작은 이런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 많이 접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형성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폴딩 하자면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모두 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먹으면 우리가 세포 소화하면 간에서부터 모든 어느 조직에서나 모두 글루코스를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ATP를 생성하고
이 생성한 ATP들은 이 유전자들이 그 좁은 공간에 촉촉이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어설 수 있는 큰 에너지를 여기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날 우리 세포가, 우리 한 사람이 모든 세포가 동시에 팍 터져서 이 에너지를 쏟아낸다면 이 에너지는 어떤 작은 원자탄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 몸 안에는 우리 에너지가 엄청 많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서는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명심해 둬야 될 것은 180cm 되는 유전자 그 염기 서열이 그 조그만 공간에 촉촉이 잠겨 있는데 거기에는 에너지가 엄청 많은 하이톤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유전자가 2만 개 내지 3만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매개 세포가 어느 세포나 이거 모두 다 동시에 발현되지 않고 평균 세포당 12,000개 정도가 발현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00개 정도는 어느 세포나 다 발현되는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키핑 유전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근육세포나 간세포나 뇌세포에서 한 10,000개 정도는 어느 세포나 다 발현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한 2,000개에서 3,000개 사이에 부동한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간세포가 있고 근육세포가 있고 심장세포가 있고 뇌세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염기 유전자적으로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게 프로틴, DNA로부터 RNA,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느낌이 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DNA에서 프로틴으로 이렇게 DNA에서 프리 mRNA를 만들어지는 것이 한 개 유전자가 조각조각 해가지고 엑손으로 인트론 사이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것이 마취어야만이 mRNA가 나타나는데요. 이 mRNA가 프리 mRNA에서 mRNA가 되는데 여기가 오늘의 중점입니다. 인간의 지노믹 길이는 180cm이고 인간의 유전자는 2만 개 되는데요. 근데 평균 엑손 길이는 8.8, 엑손 개수가 한 개 유전자의 엑손은 8.8개 있고요. 평균 엑손 길이는 150 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 인트론은 8개 정도 매개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길이는 3,000개 정도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트론이 엄청 많고 엑손이 적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는 히모글로빈 베이타 유전자 염기 서열인데 요게 엑손은 요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인트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엑손은 전체 유전체에서 1%에 불과해요. 그러면 99%는 유전체에서 그냥 염기 서열이지 유전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해물질이 발현을 온다면 유해물질이 염기 서열을 침범한다고 하면 100번 이거 침범해서 파괴한다면 그 중에 유전자는 1%밖에 망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해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도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전자 구조가 택한 방법은 허수아비 이용법하고 분신수 두 가지를 택하여서 자기 유전체를 유해물질로부터 방해하고 물질로부터의 침범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에 대한 질문들을 선별하는 동안 교수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온라인 강연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처음 이런 강연을 해봤는데요. 마음이 많이 떨리고 어떤 연예인이 됐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교수님의 강연 시청자분들께서 흥미롭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이 모두 준비되어서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자가 치료 능력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예. 여기에도 답 드리자면요. 아까 처음에 살짝 말씀드린 대로 인간 유전자가 자체적으로 레페어 시스템이 되게 강합니다. 어느 정도 유해 물질이 들어와도 그걸 레페어하고 우리가 항상 건강히 살 수 있습니다. 단 그런 효소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드린 거는 유전자 자체가 레페어 하는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유전자 자체는 많은 거기에 허수아비 처리, 많은 염기서열을 거기에다 넣어놓고 그 중에 1%만 자기가 사용한다는 이 점에서 어떤 유해물질과 싸우면서 한 수 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의 유전자 발현과 방어 체계도 인간과 비슷한가요? 그걸 지금 매개 동물이나 매개 종류에 대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방어 체계가 많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그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만 답할 수 있고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보면 그것이 사람과 똑같은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캐리오틱 셀이라고 뭐 이콜라이 같은 데는 아예 이런 기능이 아주 적고요. 근데 인간은 이런 기능이 아주 강하고 고양이나 뭐 강아지 같으면 어떻는지 제가 유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만 그거는 답변 못 드리겠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 유전체 크기마도 엄청 더 큰 어떤 식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뭐 개구락지래요 아니면 frog 이런 그 동물들은 거기 유전체가 사람 유전체마도 엄청 더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거기 염기 서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는데 그 벼에도 인간이 유전체보다도 벼 이 안에 있는 유전체 길이가 엄청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많는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제 느낌에는 우리가 사는 환경보다 그 식물이나 이렇게 프로그나 이런 것 사는 환경이 더 연약해서 그렇는지 이거는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어느 식물이나 어느 동물이나 모두 다 이런 자기 많은 염기 서열을 갖고 그 중에 자기 원하는 부분만 택하여서 유전자를 발현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면 단 자기 유전자만 갖고 있는 짧은 염기 서열을 갖고 생존하는 것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동물이나 사람이 진화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아마 동물과 사람은 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내년에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에서는 동물의 방어 체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강연을 들을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침입한 유해 물질을 유전자가 복구한다고 하셨는데요. 유전병은 유전자의 방어 체계가 약한 상태로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유해 물질을 보유한 채로 태어나는 건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유해 물질을 보유하고 태어나는 건 없고요. 태어날 때는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 접하면서리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보면서리 거기에 대해서 유해 물질에 대한 방어 체계가 서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유전자의 방어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이뮨 시스템이라고 면역력으로 하는데요. 어린 아이는 6개월 전에는 모든 이뮨 시스템이 없어요. 꼭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거기에 있는 면역적인 인자를 가지고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년 사이에 여러 가지 환경을 접촉하면서리 그 몸에서 어떤 이뮨 시스템이 발달하면서리 거기에 그 상당한 어떤 항체거나 아니면 상당한 T細胞나 P세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분화되고 발달되고 사람이 이 세상을 단독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뮨 시스템과 이런 면역 체계과 이런 것이 확보되면서리 점점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방어 시스템은 태어난 대로 그냥 1%만 유전자고 그냥 99%는 그냥 염기 서열로서 그 자기 유전자를 거기 염기 서열 사이사이에 감추고 있다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방어 체제가 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면역력 체계가 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검사 결과를 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한 치료는 요하지 않다고 적절한 치료 방안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백혈구 수치 부족의 유전적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실은 저도 메디컬 스쿨 졸업했어요. 그렇지만 절대 의사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백혈구가 일시적으로 낮을 때는 뭐 영양을 부족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유전자의 유해 물질을 많이 우리가 접촉했거나 거기에 따라서 뭐 방사선 동요원소를 많이 접촉,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유해 물질을 피하는 게 최고고요. 다 특별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고 거기 영양을 잘 하시고 운동을 잘해서 T细胞 세포나 아니면 항체들을 많이 제거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의견도 영양을 충분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또는 환경적으로 유해 물질을 조금 덜 접촉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 염기 서열에서 4개의 염기 조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중 티아민을 대표로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이외에 A, G, C 염기도 방사선의 영향을 받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생각할 적에요. 거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분류를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유해물질을 말씀드릴 때도 분류해서 화학적 물질 아니면 생물적 물질 아니면 방사선 동위원소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목적은요. 거기에 따라서 매개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체제가 다 틀리고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다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동위원소 여기에 4가지 연기 서열에 대해 연기에 대해서 동등하게 문제가 생기는가 거기에는 그 분류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가 누가 뭐 원자탄을 탁 터뜨렸다면 그거는 연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타버리니까 그거는 뭐 어느 연기에 관계없이 그냥 유전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이런 연기 서열, 적당한 방사성을 띄울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메커니즘 발견한 것이 사이민 다이머라고 2개 T가 같이 있으면 UV나 이런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해서 그것이 용합돼서 2개로 나누지 않고 하나 물질로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유전적인 질환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 적당한 많이 찌우지 않고 적당히 UV로 찌우거나 아니면 방사선 동위원소를 찌울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다른 물질 ACG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이 찌움으로써 ACG가 다른 물질로 변한다는 이런 보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유전자 검사로 미래의 발병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개인의 유전자 검사로 미래의 발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은 아주 큰 문제인데요. 답을 하자면 3일 답해도 못하는 되게 큰 문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퍼스널 메디슨이라고 개개인이 유전자를 피를 한 방울 갖고 모든 유전자의 서열과 어느 뮤턴트가 생기고 있는가 이것을 사람이 어느 날에 암이 발생하겠는가 이것까지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예전에는 인간이 한 사람이 유전체를 시퀀싱 연기 서열을 할 때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연기 서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싹 검사하는데 하루 2날이면 되고요. 실험하는데 2날이면 되고요. 분석하는데도 2, 3일이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유전자가 어떤 뮤턴트 생기고 어느 위험성이 있고 이것이 매일매일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면 1년에 한 번씩 틀립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넌 어떤 암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고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생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실험하고 화학을 하고 생물을 하면 안 되고요. 수학도 잘해야 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계학적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해야만이 진정한 현대 생물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퍼스널 메디슨이라고 나중에는 우리가 똑같은 암이 걸려도
제가 걸린 암은 어느 뮤턴트 때문에라는 연기 서열을 알기 때문에 그 연기 서열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치료하니까 퍼스널 메디슨이라고 개인 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어느 땐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머지않아서는 개인 유전자 검사로 질병을 다 예측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릴게요. 생명체가 작으면 유전체도 작고 생명체가 크면 유전체도 크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분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체격적으로는 이 생각이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작은 미생물 이콜라이하고 우리가 큰 동물 뭐 개나 소나 아니면 인간을 보면 다 차이가 있는데요. 크면 클수록 유전체도 크기는 커요. 그런데 사람과 거기 개구리, 올챙이를 말하면 올챙이 유전자가 엄청 더 많아요. 유전체가 연기 서열이 엄청 더 많아요. 사람보다 벼의 유전체 연기 서열이 엄청 더 많아요. 그러니까 특이성도 있지만 체계적으로는 연기 서열이 동물이 크면 연기 서열도 큽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유전자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체 자체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어서 어떻게 스페시픽하게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연구 중이고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 서열을 우리가 지금 많이 조작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 없는 유전자를 빼고 필요한 유전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운동선수를 진짜 우리 아이를 운동선수 만들겠다 하면 근육 유전자를 추가해서 근육이 빵빵한 이런 아이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실험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윤리법에서 허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우리 유전자를 이 유해물질의 방어 체계를 어느 정도 높이고 질병을 방지할 수 있는 날이 역시 올 수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질문들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흥미로운 강연과 자세한 질의응답 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도입 강연은 선운초등학교 임혜랑 선생님께서 와우 신기한 과학마술이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본 강연은 가톨릭대학교 김동하 교수님을 모시고 염증 반응과 질병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11월 6일 금요일 오후 7시 실시간 강연에서 다시 만나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및 토요 과학 강연의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과 기한은 화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해물질의 파괴력에 대한 인간 유전자의 방어 대책이라는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 정학수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